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지극정성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가 자주 찾던 한 가게의 사장은 그가 착한 손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의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분명히 애들은 멀쩡하게 나를 다 믿고 있었고 나도 애들하고 약속을 해서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안산 인질 살해 사건의 범인 김상훈입니다. 김상훈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전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경찰수사연수원 위기협상 전문가 홍은주 교수, 그리고 임재영 정신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김상훈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김상훈, 1969년에 태어났습니다. 김상훈은 지난 2015년 1월 아내의 전 남편 집에 침입해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의붓딸 2명과 전 남편의 동거녀를 인질로 삼고 아내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협박하던 중 작은 딸까지 살해했습니다. 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김상훈은 경찰과의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인질극을 벌이고 2명을 살해한 김상훈은 지난 2016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주변 인물들의 평가만 보면 해당 인물이 김상훈일 거라고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김상훈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아내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자주 가던 캬바레에서는 착한 손님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습니다. 임재영 박사님, 그런데 그 뒷모습에 본 모습일 수도 있는데 폭력적인 부분이 꽤 있었다면서요? 네, 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 결국 원하는 걸 얻고 결혼을 하고 나서 탈을 벗어 던진 것이죠. 네. 실제로 결혼 후에 폭력이 지속해서 계속 가정 폭력이 있었고요. 네. 결혼하고 1년 후에 외도를 하다가 아내한테 발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계속된 폭행과 금전 요구에 지친 아내는 결국 김상훈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김상훈은 별거하고 있는 아내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이런 참극을 벌이고도 아내의 음모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직접 들어보시죠. 애엄마의 음모에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애엄마한테 수십 차례 이런 얘기를 했고 애엄마한테 살려달라는 애들의 목소리조차도 애엄마는 무시했고 오히려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고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미리 애엄마한테 다 얘기했던 대목입니다. 저는. 네, 이런 김상훈, 정신과 전문의 임재영 선생이 본 김상훈의 이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본 김상훈의 이면은 부정망상입니다. 부정망상. 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틀린 사실을 거의 확신하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고요. 네, 부정은? 부정망상은 질투망상이라고도 하고 예. 흔히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배우자의 성적인 부정을 의심하는 건데요. 네. 그 질투망상, 부정망상의 그 핵심이 네. 바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에 있습니다. 투사. 투사는 사실 그 김상훈에게도 외도의 그 사실들이 여러 번 발각이 됐었는데 스스로가 외도를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외도를 하고 싶다는 어떤 그 욕구가 욕구 있고. 네. 또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에게 예. 상대방이 사실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던져서 네. 네, 투사한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고요. 네. 망상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 예. 가지 증거를 갖다 대더라도 오히려 부정을 하면 할수록
너 뭔가 찔리니까 더 이렇게 막 흥분하는 거 아니야? 네. 하면서 더 의심을 하고요. 예. 실은 이번 살인 사건에서 핵심적인 그 어째 범죄 동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네. 결국에는 배우자가 이혼하자는 말에 아. 이혼하자는 헤어지자. 말이 이 김상훈에게는 역시 남자가 있었어 아하. 라고 확신을 하는 그게 다 부정망상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정망상 또 자기가 부정을 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는 네네. 그런 인식들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의처증이라고 부르고 네. 편집증 진단도 많이 내려지죠. 네네, 되게 네. 편집증적인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부정망상이 잘 이런 증상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는 무엇입니까? 뭐 일단은 배우자를 폭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당신 잘못했지. 그러니까 맞아. 하고 이제 폭행을 하면서 아, 나름 체벌, 정당화, 네, 처벌이죠. 어, 예. 네, 벌을 준 거고요. 예. 또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때릴 수 있어. 또 아하. 처벌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외도하지 마. 하는 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네. 예. 또 배우자 주변 인물에 대한 폭행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 전 남편의 경우에는 질투심, 예. 네, 바람을 폈다고 이제 외도했다고 의심을 했고 그 질투심이 그 전 남편을 네. 살해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하고 네. 막내딸을 살인한 것도 예. 그 아내에 대한 어떤 원망, 분노, 아하. 심이 막내딸에게 네. 폭행으로, 그러니까 살인으로 이어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김상훈이 이 인질 살해 사건을 일으키기 훨씬 전에 작은 딸을 성폭행했다는 네네. 그러한 그 보고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왜곡된 성인식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 그 김상훈에게 여성은 네.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어떤 수단, 뭐 사람이 아닌 거의 물건에 가까운 대상이라고 여겨졌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증거들이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김상훈은 여자로서 사랑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고 하고요. 아, 실제로 그 소아성애증이라고 13세 이하 소아에게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경우 네. 소아성애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김상훈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던 날 인질극 발생 당시 경찰과 협상을 벌였던 것을 언급하면서 경찰이 자신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없어서 장난당하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상훈은 둘째 딸의 사망을 경찰의 책임으로 돌렸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도 한편에 피해갑니다. 경찰들이 내 말을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해라. 이번 사건에 죽은 건 경찰 잘못도 크고, 예? 애 엄마 영모도 있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다 네, 홍 교수 경찰 인질 협상 전문가신데요. 지금 김상훈이 협상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위기 협상 과정에서 협상 요원이 이 인질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네. 영화 니고시에이터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협상요는 그 인지 상황이나 고도 위험 자살 상황에서 어떤 그 무력 진압이 아니라 네. 언어적인 대안으로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력 진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필연적으로 사상자를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네. 이 협상요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인지 상황이나 고도 위험 자살 상황의 경우에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러한 위험 상황을 좀 지연시키는 역할 그리고 네. 죽음을 선택하려는 이 대상자들의 그 선택을 삶으로 설득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모텔에서 마약범이 네. 그 경찰 특공대에 제압당하는 지금 네. 영상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위기 협상 요원이 이러한 경찰 특공대의 진입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만드는 역할도 하죠. 그렇죠. 네. 협상요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언어적인 대안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분명히 전술적인 역할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인질과 인질범을 이격시키는 역할이나 그 네. 강습할 때 전화를 해서 네. 그 강습 타이밍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홍문주 교수가 본 김상훈의 이면은 어떤 것입니까? 홍문주 교수가 본 김상훈의 이면 한 단어로 말씀 주신다면? 예, 제가 본 김상훈의 이면은 그 왜곡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 왜곡된 사랑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상훈은 그 별거 죽인 처와 네.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사랑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예. 욕망은 컸지만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폭력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역설적으로 보면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을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아프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사랑했다면 뭐 사랑을 호소하고 대화하고 잘못을 했다면 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이렇게 사랑을 얻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네. 오히려 폭력을 사용하는 왜곡된 사랑이었다 이 말씀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 인질극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타겟팅 인질극이란 말씀을 주셨는데 이 타겟팅 인질극과 타겟팅이 아닌 비타겟팅 인질극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김상훈의 케이스는 타겟팅 인질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타겟팅 인질극은 그 억류되어 있는 대상자가 타겟이거나 그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되어 있는 분들과 인질범 사이에 관계가 있고 네. 이 인질범 자체가 이 인질된 분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네.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네, 네.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만약에 제가 어떤 금전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기 스튜디오를 장악을 한다면 아무 그건- 관계없는 우리를. 네, 예. 그러면 비타겟팅 인질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하, 네. 예. 근데 이 타겟팅 인질극은 비타겟팅 상황에 비해서 그 인질이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거기에 네. 대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질과 인질범 사이에 관계가 있고 인질범과의 어떤 감정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네.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죠. 네, 예. 네, 범행 당시 아내와 연락이 안 되기는 했지만 김상훈이 특별히 의붓딸에게 집착을 보이면서 네. 또 인질로 삼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살해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뭐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이 바로 그 타겟팅 인질극에서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타겟으로 삼은 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하거나 아.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타격해야만 아, 자신의 그 요구사항 수용도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김상훈과의 협상이 일반 다른 인질범들과 달랐던 점, 어떤 점이었습니까? 네, 김상훈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 느끼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인질 상황은 그 일반 협상과는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 예. 공감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 전략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김상훈에게는 뭐 피해자가 얼마나 아프겠느냐, 뭐 이런 어린 환자부터 좀 내보내라 이런 건 안 통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대신에 네. 김상훈 당신에게 유리한 게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만 이득이 된다. 그렇죠? 네. 예. 좀 일종의 딜을 한다고 딜을 보시면 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현장 검증이 진행되던 날 김상훈은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라면서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을 마친 후에는 전 남편의 큰아들이 김상훈의 뒷모습에 대고 울분을 토하자 김상훈은 흥분한 듯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조금 전 반성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살해할 생각을 갖고 집에 들어가셨나요? 잘못했습니다. 살해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죄송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네, 현장 검증 전까지만 해도 죄송하다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였던 김상훈이 현장 검증을 마친 후에는 유가족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권일용 교수는 일선에 계실 때 거의 뭐 대부분의 연쇄살인범들 만나보기도 하셨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남규가 현장에서 좀 저런 모습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저 그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네.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발길질을 한다든지 또는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럼 한번 김상훈이 네. 왜 이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이게 그 본인은 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범죄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초기에는 죽고 싶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예. 장시간 이제 면담이 끝나고 나서 지금 심정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하면 네. 뭐 내가 몇 년 정도 그 구형이 될 것이냐, 아. 선고가 될 것이냐. 예. 사실은 죽고 싶은 범죄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네.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행동들을 보면 네. 어떤 그 자신의 삶 자체가 어떤 연극적인 삶으로 인식하는 이런 심지어 성격 장애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네. 포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이 범죄의 가장 핵심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그 어머니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 가장 아끼고 있는 딸이기 때문에 예. 이 딸을 공격하고 살해함으로 해서 평생 네. 이 어머니가 죄의식과 죄책감 이런 것을 가지게 살아간 걸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심지어 성취감을 느끼지 않았는가 아. 할 정도로 이런 그 분노를 느끼게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취감. 네. 이번에는 권일용 교수가 본 김상훈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가 본 김상훈의 이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제가 본 김상훈의 이면은 오만함입니다. 오만함. 네, 앞서 잠깐 언급하신 오만함 키워드로 뽑으셨네요.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월감, 네. 또 오만함, 상대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왜곡된 우월감이나 오만함을 갖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김상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여성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상대방의 목숨을 내가 통제함으로 해서 뭔가 그 주장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 원하는 감정을 이루기 위한 목표, 동기 어떤 그 과정으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함. 네, 김상훈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나서면서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상훈은 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예. 특히 이런 그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피해자의 탓을 하는 네. 이런 언어적 표현을 가장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결국은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상대방의 탓을 하는 이런 투사적 심리 기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유영철도 그랬고요. 그렇지. 예, 피해자 탓했고 네. 지존파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또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그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네. 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영장실질심사 날 김상훈의 얼굴에는 범행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보이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으로 계속 얼굴을 가리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처를 가리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보여줬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의 행동. 네. 근데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그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과 실제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왔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자 하는 이런 괴리감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임재영 원장님, 지금 김상훈에 대해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한 이중성이 보입니다. 네. 한쪽으로 뭐 사랑 이런 것들 추구하는데 실제로는 폭력을 저질렀고요. 네. 또 자신을 과시하고 마치 또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우월감의 표시들이 많은데 그 뒤에 이면에 보면 대단히 굴종적이고 네. 또 자신의 비루한 모습들이 많이 열등감이 보이기도 가득 차 하고요. 보이고. 그래서 이중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격 장애를 의심을 합니다. 아, 예. 네, 성격 장애 결국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하위 분류로 생각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연극적이고 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또 이기주의적인 네. 모습들 그리고 공감을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 장애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닐까 네. 해석을 합니다. 근데 홍은주 교수 일선에서 인질 상황은 정말 좀 긴박하잖아요. 절체절명이고 네네. 자칫 생명에 그 위험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이런 김상훈처럼 네. 성격 장애를 보이고 네. 대단히 충동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런 인질범들도 대보신 적 있죠.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그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성적인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미 그런 화나 감정이 파열된 상황으로 만나기 때문에 대화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저희가 대화 마주치게 자체가 됩니다. 힘들고 네. 어렵고 예. 그러니까 이미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면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를 좀 고민할 수 있겠지만 네.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실 사건이 발생하고 1시간이 가장 위험하고 사상자 발생이 높은 아하. 시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시간에 어떤 공백을 채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훈이라는 인물의 이면을 짚어봤습니다.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김상훈의 이면들에 대한 키워드들이 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왜곡, 타겟팅, 부정망상, 오만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본 김상훈의 이면은 기생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은 누군가에 의존하고 집착하면서 살아왔지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